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이 사연을 쓰려고 하면서 제가 결혼을 언제 했는지 생각해 봤는데 벌써 10년이 넘어가더라고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정말로 결혼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물론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생들이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기는 합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 동료였어요. 지금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그 전에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녔었거든요. 저도 공부를 꽤 잘하고 나름대로 집안에서는 기대가 컸던 자식이기는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못 산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도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결코 어디에서도 꿀리는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게다가 저는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둘째가 아팠거든요.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지만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말이죠. 가족 중에 하나가 딱 붙어서 간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엄마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내가 아닌 남에게 아이를 맡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말이죠.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중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도 폐가 되는 것 같아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지금까지 아이를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픈 자식이 있는 부모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아이에 대한 마음이 더더욱 각별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세상 모든 부모가 물론 제 자식이 귀하고 각별하겠지만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파온 걸 본 부모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감하실 건 아마 아프지 않은 아이에 관한 생각이겠죠. 정말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첫째는 또 다른 의미로 각별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고 싶었을 그 나이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럴 나이인데 동생이 아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동생에게 양보하고 지금도 서운한 티 하나 내지 않으니까요. 이런 첫째가 저희 부부에게 와준 게 얼마나 복이냐 라는 말을 남편과 자주 하곤 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알아요. 속마음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동생이 아프니까 내가 양보해야지. 부모님이 동생에게 더 신경 써도 그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은 하겠지만 그래도 서럽고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첫째는 또 애틋합니다.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거든요. 정말 든든한 큰딸이에요. 아들도 딸아이를 엄청나게 따르고 말이죠. 누나, 이거 누나가 해줘. 너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리 줘. 말은 퉁명스럽게 해도 늘 뒤에서 챙겨주고 다 해주는 걸 아들아이도 알고 있어서 뭐든지 누나한테 먼저 부탁하곤 해요. 저희는 그런 두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래도 자식들을 잘 가르쳤나 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이죠. 아무튼 이런 상황만 봐도 저희 부부가 자식들에게 얼마나 각별한지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공감하실 겁니다. 저희 아이들 이야기로 제 사연을 시작한 이유가 오늘 사연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그 사건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저희 아이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사건에 대한 건 뒤에 자세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시댁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저는 남편과 결혼할 때 남편만큼 시댁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였거든요. 우리는 딸 없이 아들만 둘이라 며느리들이랑 나는 정말 잘 지내고 싶어. 저도요. 저도 정말 그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엄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심으로 시어머니와 잘 지내길 바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시어머니 본 적 있으세요? 나는 손주도 손주지만 우리 며느리도 너무 걱정이다. 네 몸도 챙기면서 애들 돌봐야지. 네가 건강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쉬엄쉬엄 해. 자신의 아픈 손주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며느리를 걱정해주는 시어머니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저희 아들을 병간호하는 동안 거의 저를 간호해 주셨다고 해도 무방해요. 사실 자식이 아프면 시어머니는 손주를, 친정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더 걱정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속으로야 어땠을지는 몰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고 계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감사했고 의지도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간병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시어머니의 영향이 정말 컸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시어머니에게는 아들만 둘이라고 했잖아요. 도련님은 결혼을 조금 늦게 하셨어요. 지금 30대 후반인데 작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했어요. 도련님은 의사였습니다. 정말로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일평생 내내 공부만 했기 때문에 연애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될지 궁금하기도 했고 또 걱정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수족맥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자와 제대로 손이라도 잡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애한다는 소식도 몰랐는데 결혼을 한다며 여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다들 정말 놀랐던 것 같아요. 연애라 하는 줄도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결혼이라니 말입니다. 그래서 다들 기대하고 걱정도 되고 뭐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도련님의 여자친구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첫인상은 무척이나 좋아 보였습니다. 조용조용한 느낌이었고 또 사람이 선해 보이는 인상을 하고 있었어요. 얼굴만으로 그 사람의 성격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첫인상은 외모로 결정되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태도도 뭐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말이 없기는 했기 때문에 태도로 뭐라 말할 수도 없었고요. 같은 병원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의사라는 말이니? 네. 이 사람이 이야기 안 하던가요? 얘가 워낙 집에 들어오면 입을 꾹 닫고 말 한마디 안 하는 애라. 그래도 그건 이야기를 좀 하지. 도련님과는 같은 병원의 의사라고 하더군요. 그 부분에서 시댁 어르신들이 다 마음을 놓은 게 보였습니다. 혹여나 어떤 이상한 여자한테 넘어간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을 은근히 하신 것 같았어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도련님은 세상 물정이라고는 잘 모르는, 연애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쑥맥이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직업이 의사라고 하면 당연히 반가울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런 걸 두고 누군가는 속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세상 천지의 자기 자식이 배우작감으로 직업이 의사인 사람을 데리고 오면 좋아하지 않을 부모가 없을 거라는 걸 말이죠. 결혼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양쪽 다 반기는 결혼이었어요. 뭐 동서의 집안이 저희 시댁보다는 잘 살기는 했지만 동서와 도련님이 동갑이었거든요. 동서의 입장에서는 여자인 동서의 결혼이 늦어진 게 신경이 많이 쓰인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사천리로 빨리 진행이 되었어요. 양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갖기를 바라셨지만 둘 다 30대 후반이라 쉽게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것 같더군요.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요즘은 늦게도 다 아이를 가지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당사자가 너무 급해 보이긴 해서 아휴, 마음이 쓰이네. 사실 그런 이야기를 동서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듣는 건 신뢰가 될 수 있잖아요. 본인이 신경 쓰는 일이면 좋은 의도라도 남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곱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관련 이야기는 다 시어머니에게 전달받았어요. 동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아이가 더 들어서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꺼낼 수 있었겠어요.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요. 제가 더더욱 동서에게 뭐라고 말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은
동서가 저를 그다지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게 아이 때문인 줄 알았어요. 자신은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이렇게 마음고생하는데 저는 이미 아이가 둘이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조금 빈정이 상할 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자신이 없는 게 누군가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 안 좋은 마음을 품을 수는 있잖아요. 게다가 그게 아이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본인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간혹 만나는 동서가 저에게 삐딱하게 굴거나 태도가 예의가 없어도 그냥 넘겼어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 말이죠. 애들 교육에도 신경을 좀 쓰셔야 하지 않을까요? 낳으면 다가 아니잖아요. 내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어. 아, 그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래서 환경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거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모여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 착하고 건강한 애들로 크는 게 더 중요해. 사람마다 가치관이라는 게 있잖아. 동서는 그런 저를 가만히 보고는 웃더군요. 우리 형님 되게 순진하고 꿈 같은 이야기 하시네. 한국 사회에서는 애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방치 소리 들어요. 사실 굉장히 기분이 나빴거든요. 하지만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은 뭐든지 다 시비 걸고 싶은 기분인가 보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시험관 시술을 받았던 게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전달받은 다음이었거든요. 물론 남편은 저와 생각이 다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건 그런데 괜히 일 키우기 싫어. 그리고 지금 엄청 예민할 때이기도 하고. 본인이 기분 안 좋고 예민한 걸 왜 남한테 푸느냐고. 물론 그건 당신 말이 맞는데 당분간은 우리가 조금 참자. 저는 그렇게 남편을 어르고 달랬어요. 그리고 어지간한 건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희 가족에게 정말로 순하고 다정한 아빠이자 남편이었지만 밖에서는 칼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아닌 건 아니고 그리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뭐 그런 걸로 말이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남편 보고 가장 무섭다고 하는 거나 그리고 시부모님들도 남편에게는 태도를 조심하고 말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런 자잘한 건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제 앞에서 애들 이야기 좀 하지 마실래요? 그래, 동서. 미안해. 미안할 짓을 왜 하시는 거예요? 대체. 이런 거나. 지금 형님은 자식 둘이나 있다고 제 앞에서 유세 떠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애들 먹이려고 더 챙겨가시는 거 맞죠? 아이들 이야기는 정말이지 일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동서는 그런 뉘앙스만 풍겨도 혹은 아니라고 피해망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뭐든 제가 하는 행동을 저희 아이들과 연관을 지어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일찍 가봐야 한다고 해도 애들 때문에 일찍 가시는 거냐, 내 앞에서 티내지 마라, 그리고 음식을 조금 챙겨간다고 해도 그거 애들 주시려고 그러는 거냐, 그것도 내 앞에서 티내는 거냐 하면서 짜증을 있는 대로 부렸어요. 저도 성격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누군가에게 막말을 들으면 꼭 돌려줬고 잘못된 행동은 바로 잡아야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제가 더 잘 맞았던 거기도 하고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미안하다. 어머님이 뭐가 미안하세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저에게 미안해 하셨거든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떻게 동서에게 화를 낼 수가 있었겠어요. 뭐 동서의 마음이 아예 이해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게 나 때문인가 싶고 이대로 영영 안 들어서면 어쩌지 싶고 할 수 있는 건 없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났겠죠. 그런 상황에서 손이 동서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으니 그게 꼴보기 싫었을 만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서를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난임으로 정말 고생하다가 어렵게 아이를 가진 친구가 있거든요. 그 앞에서 그 친구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몸도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너무 잘 봤었기 때문에 함부로 뭐라 이야기하기도 그랬어요. 본인 심정은 지금 정말 안 좋을 텐데 싶어서 말이죠.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뒀더니 동서의 그런 행동은 날로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형님, 그냥 제 눈에 안 띄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야? 형님 볼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서 그래요. 그날은 결국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나설 정도였습니다. 물론 화를 내신 건 아니고 동서를 타이르셨어요. 둘째야, 첫째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니?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는 건 네가 잘못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그 단호한 말에 동서는 고개를 숙이기는 했습니다. 물론 저는 동서가 반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시에는 반성하고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나고 모든 사건을 겪어보니 그게 아니었거든요. 반성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나중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었겠죠. 아니, 어머니 저는 아무도 너에게 아이를 가지라고 재촉하지 않잖니. 그리고 그렇게까지 자신을 해치고 남에게까지 상처를 주면서 아이를 가지는 게 정말 맞는 건지도 모르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남한테 막대하고 그러면 생길 아이도 안 생겨. 아니, 그게 아니고. 네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형님한테 제대로 사과를 해. 시어머니의 그 단호한 태도에 동서는 조금 놀란 듯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동서는 처음 보는 거였을 테니까요. 남편의 그 칼 같은 성격은 사실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거였거든요. 물론 남편이 시어머니보다 더 칼 같긴 하지만요. 형님, 죄송합니다. 제대로 뭐가 죄송한지도 다 이야기해야지. 똑똑한 아이에게 내가 사과 제대로 하는 법도 알려줘야 하니? 제 화풀이를 엄한 형님한테 해서 너무 죄송해요. 저도 요즘 제 감정이 주체가 잘 안 돼서 더더욱 조심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고개를 숙이는 동서를 보니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마음이 힘들면 저러나 싶고 말이죠. 그래서 괜찮다고 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거든요. 그런 말을 듣고 괜찮은 사람이 어딨겠어요. 하지만 웃었습니다. 아니야.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그럴 수 있지. 나는 괜찮으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정말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날 생각했어요.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이죠. 시어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저한테 사과하는 걸 봐서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아예 하루아침에 행동이 바뀌지 않을진 몰라도 앞으로는 더 조심은 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뭐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았고요. 형님, 제가 그동안 형님께 한 행동들을 사과하고 싶어서 그런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언제? 무슨 시간? 제가 형님네한테 밥 사려고요. 안 그래도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으니 시간 한번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고는 정말로 동서가 반성했구나. 동서와도 이제 잘 지낼 수 있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제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는지 싶어서 웃음만 나오네요. 저는 바로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그래도 반성은 했나 보네. 그렇지. 당신도 한번 시간 빼. 그리고 애들은 안 데리고 나갈 거야. 우리 가족한테 밥 산다고 한 거면 애들도 데리고 나오라는 소리 아니야?
동서로서는 우리한테 사과하는 자리인데 애들을 빼고 오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 우리 애들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냥 안 데리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날은 어머님한테 하루 봐달라고 해야지 뭐. 그런가? 뭐 당신 말이 맞겠지. 동서를 생각해서 아이들은 데리고 나가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결정이 정말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다시 드네요. 그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있었다면, 동서의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봤다면,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동서와의 약속날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동서와 그런 이유로 만나서 식사를 하겠다고 하니 정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걔가 정말로 반성을 했나 보다. 그래, 하나뿐인 동서지간끼리 잘 지내면 얼마나 좋아. 나도 그런 걸 꿈꿨는데. 네, 저도 이제 동서랑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그래, 다 같이 술이라도 한잔해. 친해지면 좋지 않니? 속 이야기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시어머니의 그 반가워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게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프네요. 정말로 저와 동서가 잘 지내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셨는데 말이죠. 그렇게 모두가 반가워하는 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반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나중에 그 자리를 그렇게 파하게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할 그런 분위기로 식사 자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싼 곳에서 안 사도 되는데. 제가 사과를 드리는 자리인데 비싼 거 사드려야죠. 고마워. 잘 먹을게. 굉장히 비싼 한우를 파는 집이었어요. 생갈비 1인분이 거의 20만 원이 하는 그런 식당 말입니다. 성인 남녀 넷이 함께 배가 부를 만큼 먹으면 근 200만 원은 깨질 것 같더군요. 다른 것들도 너무 비쌌거든요. 제가 메뉴판을 보면서 망설이고 있자 동서가 그냥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 생갈비 일단 6인분만 주세요. 그렇게나 많이? 여기 양이 많지 않아서 넷이 함께 먹으려면 이 정도는 주문해야 해요. 뭐 마음 먹고 밥을 사러 온 사람에게 가격이 어쩌느냐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도 예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본인이 괜찮다는데 더 말을 꺼내기도 못해서 그 이후로는 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말로 동서와 도련님은 굉장히 잘 버는 사람들이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을게. 그런데 애들은 왜 안 데리고 나오셨어요? 동서가 먼저 묻더군요. 당시에는 상당히 놀라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동서가 먼저 아이들에 관해서 물어올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어머님이 봐주시고 있어. 애들도 데리고 나오시지. 애들한테도 맛있는 거 먹이면 좋잖아요. 괜찮아. 오늘은 어른들끼리 먹자. 동서는 어딘가 살짝 마음에 안 드는 얼굴을 했어요. 아마 제 생각인데 동서가 처음에야 어떤 마음을 품고 저희에게 밥을 사주러 왔든 간에 그 부분에서 감정이 좀 상했던 것 같기는 해요. 자기 신경 쓸까봐 제 딴에는 배려한다고 한 건데 동서의 평소 생각이나 언행을 보면 그건 자기가 애가 없다고 그렇게 신경 써주는 게 더 기분 나쁘다며 난리를 쳤을 사람이니까요. 그 뒤로 식사 자리는 무난히 이어졌습니다. 남편과 도련님도 오랜만에 보는 건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식사를 했어요. 역시 비싼 고기는 맛있네 하면서 말이죠. 이제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가져보려고요. 사실 거기서는 많이 놀랐습니다. 동서가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낼 거라고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만큼 동서의 히스테리가 심하기도 했고 아이를 포기 못할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제가 하도 예민하게 생각하니까 아이가 안 찾아오나 싶기도 하고요. 무슨 이유든 그건 엄마나 아빠 탓이 아니야. 만약에 안 찾아오더라도 그건 그냥 연이 닿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 이유를 동서나 도련님에게서 찾을 필요가 없어. 제 말에 동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제 동서가 마음을 편하게 먹기로 했구나.
동서를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건 동서에게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도 말입니다. 그런데 동서가 술이 한 잔 들어가니 말투가 어딘가 조금씩 변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앞에서는 조심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마음을 편하게 먹는다고 해도 이게 순간순간 욱하는 마음이 들고 슬플 때가 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거든요. 저는 동서 앞에서 아이들 이야기는 잘 하지도 않고요. 사실 동서를 거스르게 하는 건 저희 아이들의 존재 그 자체인데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좋은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다들 모르시잖아요. 사실 정말로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러면 주변에서 동서의 그 진상짓과 말도 안 되는 행패를 다 받아내야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좋았던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말을 고르고 또 골랐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긴 하지. 그래도 지금 상황 자체가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모두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건 좋은 방향은 아니니까. 그건 동서에게도 좋지 않고. 동서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확 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도련님이 봤어요. 지금까지는 남편과 도련님이 무슨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만 일어나자. 도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동서의 손을 살며시 잡더군요. 저는 일평생을 도련님은 눈치도 세상 물정도 다 없고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하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그만큼 동서가 예민한 게 군 건지 바로 동서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것 같아요. 알겠어. 동서는 도련님을 보고 숨을 한번 들이마시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동서는 참지 못했어요. 여기요. 동서는 계산을 하려는 듯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생갈비 5인분만 포장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랑 같이 계산해 주세요. 동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카드를 건네더군요. 저는 여기 갈비가 맛있으니 본인들이 포장해 가서 먹으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아무 생각이 없이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동서는 저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져가서 애들 먹이세요. 라고 말이죠. 솔직히 1인분에 근 20만 원이나 하는 고기를 5인분씩이나 준다는데 단번에 그래 고마워 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이미 그날 그 자리에서 얻어먹은 것이 100만 원이 훨씬 넘었는데 말입니다. 아니, 됐어. 무슨 애들까지 챙겨. 괜찮아. 가지고 가세요. 이런 고기 언제 먹어보겠어요? 그 말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약간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무시하는 듯한 그 말투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그건 의도였고 일부러 한 말이었습니다. 저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야? 말 그대로의 의미예요. 형님 애들이 이런 비싼 고기 언제 먹어보겠냐고요. 뭐 막는 말이기는 했어요. 이런 비싼 고기 우리 집 아이들은 언제 먹어볼 수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이런 좋은 고기를 아이들도 먹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기에 선물하는 거다. 랑 그런 표정과 말투로 언제 이런 비싼 고기 먹어보겠냐 하는 건 너무 다르잖아요. 기분이 순간적으로 너무 상했습니다. 우리 조카들 부모 잘못 만나서 이런 좋은 고기도 자라면서 제대로 한번 못 먹어볼 텐데 제가 다 생각해서 사드리는 거니까
이런 곳에서 체면 자존심 뭐 그런 거 챙기지 마시고 들고 가세요. 애들 좋은 거 먹여야죠. 특히 둘째는. 거기서 약간 핀이 나갔던 것 같아요. 아픈 아이까지 건드려가며 제 기분을 상하게 하기 위한 말을 일부러 하는 그 인간성에 분노가 단전에서부터 치밀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제정신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제가 제정신이 아닐 건 또 뭐예요? 다 맞는 이야기인데. 그만해. 뭘 그만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맨날 나보고 그만하래. 동서가 말리는 도련님을 향해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리고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누구도 동서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폭언들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듣고 있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진짜 애 있다고 티내는 것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애가 있는 걸 언제 티를 냈다고 그래. 맨날 일찍 가야 한다. 이거 싸갈 수 있냐 하면서 은근히 내 앞에서 티냈잖아. 그거 다 나보고 들으라고 한 행동 아니야? 아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애가 있는데 그러면 없는 척을 해야 한다는 건지,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들으라고 일부러 했다는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재수씨, 그만하시죠. 남편이 조용하고 낮게 말했어요. 저는 남편의 그 말투를 알거든요. 아주 예전에 연애할 때 저희 커플에게 시비를 걸어온 술에 취한 사람에게 남편이 한번 크게 화를 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말투였습니다. 남편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도련님도 단번에 눈치를 챘고 말이죠. 당신 그만해.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뭘 그만해. 나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 웃겼습니다. 언제는 누가 못하게 한다고 못한 사람처럼요. 그동안 다 해놓고요. 그게 할 말 못해서 참는 거면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제 말에 동서는 인상을 확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엄청난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원래 나였으면 당신같이 수준 낮은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도 않아. 그거 알아? 내가 수준이 어디가 낮은데? 이런 식당 와서 가격에 벌벌 떠는 것만 봐도 다르잖아. 진짜 자기 주제들도 모르고 어디서 깝치길 깝쳐. 주제를 알고 내 앞에서 납작 엎드려 있어도 마음에 안 들 판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뿐만이 아닌 듯 했어요. 지금 말 다 했습니까? 다 했으면 어쩔 거고 아니면 어쩔 건데요? 남편의 낮은 목소리에 동서가 움찔했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지지 않으려 입을 꽉 다물고는 그렇게 대답하더군요. 당장 이 사람이랑 우리 애들한테 사과해요. 재수 씨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못하겠다면요? 동서가 눈을 부라리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마 그게 마지막 배려였을 거예요. 그리고 동서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을 겁니다. 하지만 멍청한 동서는 그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아마 지금쯤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죠. 재수 씨, 우리 가족 건들면 나한테 죽어요. 알아요? 가짜나서. 죽여봐, 죽여보라고. 너 같은 게 나를 상대로 뭘 할 수 있는데? 어? 이것들이 지금 쌍으로 지들 주제를 모르고. 남편은 아마 거기서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도련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랑 가족 못한다. 못하면 뭐 어쩔 건데. 이런 여자랑 사는 이상 나는 너랑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야. 남편이 도련님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자 동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마 동서는 그때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알게 되었을 걸로 생각해요. 형제간의 연을 끊을 정도의 말이라는 걸 말이죠. 뭐 그런 말에 겁낼 것 같아? 재수씨, 아니 그쪽이 겁내든 말든 그건 내 알 바가 아니고
나는 오늘 일을 부모님께도 다 이야기할 거고 오늘부로 연을 끊겠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른다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 얼굴 볼 일 없을 텐데 부모님도 왜 그러는지 아셔야죠.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런 남편을 도련님이 다급히 붙잡았어요. 남편과 도련님은 사이가 좋은 형제였거든요. 형, 그냥 이렇게 가면 너도 네 아내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방금 보고 들었잖니. 그런 사람과 어떻게 한 가족으로 지내니? 너도 알겠지만 나는 한 번 아닌 건 절대 아니다. 저 사람이랑 사는 이상 앞으로는 네 얼굴도 안 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먹은 건 제가 반은 계산하고 나가죠. 다시는 보지 맙시다. 라고 말이죠. 동서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을 겁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동서에게 싫은 소리를 했던 적도 없었고 또 겉만 봐서는 굉장히 유순해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단호한 면이 있을 거라고는 아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 남편의 인상만 보면 이런 사람일 거라는 건 정말 아무도 모를 법하거든요. 뒤에서 도련님이 애타게 남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남편은 절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서 그간 저런 사람 상대하느라 너무 고생했다고 저를 달래주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다음날 바로 시댁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빠짐없이 다 이야기했어요. 다시는 만나는 일 없을 것이고 함께 부르지 마시라고 말이죠. 평소에 남편의 성품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시댁 어르신들은 남편에게 다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자신이 뱉은 말을 번복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또 남편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동서가 명확하게 너무 잘못했다는 의미였거든요. 어지간해서 그렇게 단호해지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도련님과 연을 끊겠다는 그 엄청난 말에도 시댁 어르신들의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부모님으로서는 자식 둘이 연을 끊겠다는 소식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냐고요. 그리고 사실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서는 그러실 수 없었기도 했고 말이죠. 특히 시어머니가 아주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아니, 사람을 앞에다 두고 아니 뒤에서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식구들과 가족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런 말을 뱉을 수가 있는 거니? 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 아니냐 그건? 그렇죠. 동서의 그 말은 사실 시댁 어르신들도 무시하는 말이기는 했습니다. 자신보다 못 가졌다고 못 산다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막말을 뱉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가족으로 지낼 수 있겠어요? 저희가 그렇게 저희 뜻을 전하고 돌아간 뒤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전화했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전화에서는 이제는 사과로 해결될 수준이 아닌 것 같다고 앞으로 우리 집에도 오지 말라고 나도 너와 가족으로 지낼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그래도 사과하고 빌면 용서를 한 번은 해주자는 입장이셨는데 시어머니가 완전히 돌아섰다고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남편의 이 성격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거였거든요. 시어머니도 한 번 아닌 건 절대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도련님은 꽤 고민을 깊게 한 듯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이틀 정도 연락이 없다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말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갔었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드린 것 같아서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도련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요, 뭐. 그래도 제 잘못이죠.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던 도련님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뭐 예상 못했던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 일이 있고 다시 아무 일 없을 것처럼 살 수 있는 부부도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도련님으로서도 내 가족을 부인이 그 정도로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니까 말이죠. 동서와 이야기가 다 된 거예요? 하지만 동서가 동의할지는 의문이었어요. 동서는 제가 보고 느끼기에 도련님을 참 많이 좋아했거든요. 게다가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동서의 처지에서 이제 이혼하면 다시 결혼해서 애를 낳기란 상당히 어려운 문제기는 했어요. 아무리 빨라도 40이 넘는 상태에서 재혼하게 되는 거니까 말이죠.
동서는 자신의 아이를 낳는 걸 상당히 원했거든요. 아직 완벽하게 합의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 내렸어요. 제가 도련님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도련님도 은근 단호한 면이 있는 사람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을 때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저에게 이야기한 걸 거예요. 사실 어지간하면 말렸을 겁니다. 남의 부부가 헤어지는 일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하나도 없었고, 게다가 어쨌든 이혼이라는 건 아주 큰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만약에 조금이라도 개선될 여지나 제가 용서할 수 있었을 것 같았으면 말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남편의 마음을 돌려 세울 수도 없을 것 같았고요. 뭐 그 전에 저도 동서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요. 그렇게 도련님에게 사과받고 이혼을 할 거라는 소식까지 들은 뒤 바로 다음 날 동서가 찾아왔었습니다. 사실 동서가 찾아올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기는 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이성이 돌아오면 이 일이 큰일이라는 것과 자신이 잘못을 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을 테니까요. 뭐 그때도 알았지만 그래도 막 나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말입니다. 그날은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동서를 빤히 바라봤어요. 그 와중에도 완전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에서 나한테 얼마나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지가 보여서 웃음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실수를 한 게 아니야. 그냥 명백하게 잘못한 거고. 동서는 내내 그런 식으로 나를 봐오고 행동했으니까. 그건 실수가 아니지. 동서는 제 말에 입을 꾹 깨물더군요. 저는 그런 동서를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동서의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걸 절대 확신을 못 하겠거든. 왜냐면 동서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동서는 욱한 게 보였어요. 하지만 억지로 참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혼하든 말든 그건 도련님의 결정이고 나와는 상관없어. 나랑 남편은 다시는 동서를 가족으로 보지 않겠다는 그 마음에는 절대 변화가 없을 거야. 동서가 아무리 사과해도 달라지는 건 없을 거니까 그냥 돌아가. 순간적으로 동서가 저를 노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차피 진심일 거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게 정말 동서답더군요. 만약에 동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저에게 사과하는 것 같았다면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어찌되었든 동서는 그런 말을 이미 뱉었고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이혼은 아닌 것 같아요. 뭐가 아니야. 도련님이 한다면 하는 거지. 형님 때문에 한 가정이 갈라지면 형님도 마음이 편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 와중에도 저에게 죄책감을 씌우려 그런 말을 한다는 거에서 정말 이 사람은 재활용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절대 이대로 봐주는 일 따위는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확신도 말이죠. 나 때문이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동서는 지금 대단히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건 그 누구도 아닌 동서 자신이야. 동서 말고는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 알아? 동서는 제 그 말에 입술을 꽉 깨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니까 누구 때문이니 누구 탓이니 이런 소리 하지 마. 그냥 동서 탓이고 동서 때문에 동서가 이혼하는 거니까. 지금 어디서 누구한테 책임을 넘기려고 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동서와 더 이상 얼굴을 마주보고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인간과 말을 섞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거든요. 그렇게 동서와 저의 만남은 그게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아니,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평생 얼굴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동서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도련님이 단호하게 이혼하겠다고 나오면 동서도 그냥 도장을 찍을 줄 알았거든요. 자존심이 워낙 센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동서는 생각보다 도련님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이렇게 이혼하고 나면 다시 결혼할 수 있을까? 뭐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동서가 나이도 많고 성격도 어지간한 게 아니라는 건 사실이니까요. 듣기로는 그 댁에서 시어머니를 한번 찾아왔었다더군요. 자신의 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유로 애들을 이혼시키려 그러냐고 따지러 말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다 듣고는 저에게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혼만은 안 시키면 안 되겠냐 하더라. 제 생각보다 도련님이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 이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했지만 도련님은 동서와 이혼하기로 완전히 굳은 결심을 한 상태였어요. 결국에는 이혼 소송까지 갔으니 말입니다. 그러고는 이혼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내 결국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우울증이 왔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어요. 사람이 그 전과는 많이 달라진 채 있다고 말이죠. 뭐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도록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모든 건 스스로 만들어낸 업보니까요. 정말 반성을 하는 건 새 사람으로 태어나 잘 살겠죠. 뭐 저는 인간의 본성이 바뀌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는 하니까 그렇게 되기에는 상당히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요. 어떻게 소문이 난 건지는 몰라도 도련님의 병원에도 소문이 다 났다고 하더군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동서의 성격상 병원에서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녔을 확률이 크긴 때문에 아마 동서에게 좋지 않게 소문이 돌았을 겁니다. 그러니 동서가 병원을 그만둔 거겠죠. 도련님이 지나가는 이야기로 근황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러고는 주기적으로 도련님께 연락해오는 것 같았어요. 동서는 아직도 미련이 많이 남은 것 같더군요. 도련님에게 말입니다. 도련님이 동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완전히 정과 미련이 다 떨어진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아마 두 사람은 절대 다시는 합칠 수 없긴 할 거예요. 도련님이 동서 이야기를 할 때의 표정만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고 동서는 자신이 뱉은 만큼 되돌려 받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속이 시원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가끔 동서가 저에게 했던 그 폭언들이 생각나 가슴이 찌를 때가 있어요. 이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주기적으로 그 생각이 나 힘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말이죠. 이번 일로 남에게 말을 할 때는 2번, 3번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뭐 물론 그 일이 아니더라도 저는 동서처럼 남에게 말을 막 하는 사람도 남을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일을 겪어보니 누군가의 말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상처가 될 수 있을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거든요. 사실 이 사연도 그런 마음으로 쓰기 시작한 거고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상처가 될 수 있는지보다 많은 분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동서처럼 저렇게 노골적으로 막말을 하며 사람들을 무시하지는 않지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제 주변에서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시댁 어르신들도 그리고 도련님도 말이죠. 이 부분이 저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복수를 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서는 이 일을 계기로 본인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잊었으니까요. 도련님도 그리고 직장에서의 커리어도 말입니다. 이를 계기로 정말 반성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길 저도 바라는 바예요. 긴 이야기였는데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그러니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으러 와서 정말 하나하나 다 볼게요. 요즘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덥죠? 비도 갑자기 오고 그래서 어딘가 기분이 우울해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건강이 최우선인 거 아시죠? 늘 건강하세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결혼하고 몇 년 차가 되긴 했지만 이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특이하시면서도 같이 잘 어울려 지내시는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희 집만 해도 예전엔 아버지가 무뚝뚝하셨는데 갈수록 엄마가 무던해지시면서 대화가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두 분은 참 볼 때마다 연구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외동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자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선 늘 그것을 의식하시고 어떻게든 채워주겠다고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릴 때는 이것저것 체험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공부를 비롯해서 책도 많이 사주시면서 홀로 자라나는 심심함이 없도록 해주셨는데요. 저희 아내 역시 마찬가지로 외동딸이었어요. 둘 다 나이도 같고 자라난 세대가 같아서 그런지 더더욱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헌데 제가 주변에 말하면 다들 이상한 눈으로 보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처갓집에 가는 걸 아주 좋아하고 재밌어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 시가나 처가나 가고 싶어하는 며느리나 사위가 흔치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 두 분은 우리를 무척 편하게 해주시는 데다가 사위인 저에게도 엄청 잘해주세요. 장모님은 음식 솜씨도 좋으시고 평생 아들이 없었다면서 절 보면 그렇게 든든하다고 하시고요. 게다가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늘상 뭔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 글자를 틀리시거나 소소하게 말실수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웃음보를 터뜨리게 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장모님 댁 세탁기가 고장나서 그걸 바꾸러 같이 전자상가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저것 다 둘러보시던 장모님이 심오한 표정으로 두 대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더니 이윽고 직원에게 말을 거시는데 듣자마자 저는 그만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둘 다 가격도 괜찮아서 고민이 되네요. 다 ARS 되는 건가요? AS를 ARS라고 잘못 말하신 장모님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이 연령대 손님을 많이 받는 직원은 뭔가 체념한 표정으로 바로 대답하더군요. 네, 그럼요.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너무 웃긴데 제대로 내뿜고 웃을 수도 없어서 그저 꾹 참았는데 옆에서 아내 역시 웃음을 참느라 이미 울기 직전이더라고요. 아내는 나와서 엄마 왜 AS를 ARS라고 해? 하며 면박을 주었어요. 그러자 장모님이 내가 언제 그랬어? AS, ARS. 아이고, 다 헷갈린다. 이러면서 그냥 얼버무리시는데 이 모습이 얼마나 귀엽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장모님, 이거 장모님 연세에 좋은 건강식품이래요. 하루에 한 번 챙겨 드세요. 아이고, 우리 사위가 최고네 정말. 고마워. 잘 먹을게. 장모님은 평생 아들 없어서 남의 집안을 부러워하셨는데 사위가 생겨서 세상 든든하다며 맨날 제 팔짱을 같이 끼고 걸어가시고 제가 선물을 해드리면 그걸 정말 아껴 드시는 분이세요. 먹는 게 아깝다면서요. 그런 모습을 보면 장인어른께서 나만 소외시키네 저 옆였네 하며 가끔 질투 섞인 농담을 하시긴 하지만 역시 저를 따로 불러내셔서 고기 먹으러 가자고도 하시고 참 저를 편하게 해주시고요. 서로 사이도 좋으시고 장난도 잘 치시고 매번 어딜 가도 손 꼭 잡고 다니시는 분들이라서 이제 막 결혼 새내기인 저에게는 여러모로 참 보기 좋은 모습이셨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너무 사랑하고 소중하지만 어릴 때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싶어하는 저를 여자의 마냥 말이 많다며 야단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면 늘 움찔하고 주눅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장인어른은 진짜 친구처럼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언젠가 직장 내 정치 싸움에 지쳐서 돌아왔던 날엔 저를 공원에 데리고 나가셔서 바람도 세게 해주시며 본인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어요. 그 이야기가 어찌나 찡하던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있잖아. 우리 딸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가 직장 내 분위기가 가장 험악한 때였어. 여기저기 치이고 줄을 잘 서야 되던 때라 얼마나 눈치를 받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녹초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면 애엄마랑 애는 거실에 지쳐 잠들어서 착 가라앉아 있고 누구 하나 날 위로해줄 사람이 없는데
그때 남자가 느끼는 기분은 뭐라고 잘 설명할 수 없지만 참 뭔가 그래. 쓸쓸하기도 하고 허하기도 하고. 자네도 그 기분을 대략 알려나? 자네도 아마 힘들 거야. 가정 생기고 직장에서 일하는 거랑 총각대랑 일하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 압박도 느끼고 무게감도 느낄 거야. 그래도 내 보기엔 지금 자네 잘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하게. 이때 장인어른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는 아직 저희에겐 아이가 없지만 가정을 갖고 가장으로서 느끼게 되는 어떤 무게감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그냥 가타부타 저에게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섣불리 조언하지 않으시고 그저 공감해주시는 모습에 무척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기에 어쩐지 저도 더 마음을 열고 장인어른께 많은 말들을 하게 되었고 이런 이야기를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하면 하나같이 복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장서 관계가 어렵거나 혹은 아예 접촉이 없는 쪽으로 나뉘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신혼의 달콤함 외에도 처가댁에서 주시는 안정감을 또 새롭게 맛보면서 행복한 때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났을 무렵 이런 편안한 생활 위에 심상치 않은 뒤흔들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늘 웃으며 환영해 주시고 푸근하게 대해 주시던 장모님이 왠지 이전 같지 않으신 것이었어요. 장모님, 이번에 가평 쪽에 또 되게 괜찮은 카페가 있대요. 주말에 한번 갈까요? 아니네, 됐네. 장모님, 카페 싫으시면 그냥 풍경 좋은 음식점 갈까요? 저번에 갔던 곳 음식 괜찮다고 좋아하셨잖아요. 아니네, 난 그냥 집에 있겠네. 우리 딸이랑 갔다 와. 아, 네, 알겠어요. 오래도록 같이 지내온 가족들은 조금 늦게 알아차릴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가족인 저는 비교적 그 변화를 좀 빠르게 감지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한테만 그러시는 줄 알고 좀 상처를 받을 뻔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게 대답도 뭔가 짧게 하시는 것 같고 말을 하실 때에도 눈을 잘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표정이 뭔가 좀 차가워지신 듯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별로 말도 있지 않으시는 걸 보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요. 계속 이런 반응을 보이고 계시니 왠지 저한테 화나신 게 있는 것 같기도 하여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아내에게 살짝 말을 하게 되었어요. 저기 장모님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요즘 좀 퉁명스럽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아니면 어디 아프신가? 당신 뭐 알고 있는 거 있어? 그런데 그 말에 아내도 비슷한 걸 느끼고 있었나 봐요. 아내도 약간 걱정을 하더라고요. 당신도 눈치챘어? 사실 나도 약간 요 근래 엄마답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서 신경 쓰였거든. 엄마 갱년기 때도 잘 넘겼는데 왜 그러지? 이번에 퇴직하고 나서 마음이 좀 뒤숭숭하신 건가? 사실 장모님은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셨고 당시에는 이제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됐다며 좋아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장인어른과 함께 국내 여기저기 같이 여행을 다니시고 맛집도 다니시는 것 같았거든요. 초반에는 저희도 같이 꼈었다가 저나 아내나 각자 직장 일이 바빠지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좀 줄긴 했어요. 그래도 나름 꾸준히 연락은 했는데 이상하게 어느 때부턴가 먼저 연락하시는 일이 확 줄어든 걸 느끼겠더라고요. 게다가 저희가 놀러 가겠다고 하거나 좋은 곳들에 모시고 간다고 해도 계속 손사래를 치시는 것이었어요. 반응을 보면 장인어른은 가고 싶어 하시는데 장모님은 계속 거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는 이런 상황이 걱정되었는지 한참 주변에도 알아보고 이모님들이나 장인어른, 주변 분들과 상담을 해본 결과 결국 장모님이 우울증에 걸리셨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엄마가 일하면서 나를 키웠지만 매번 힘들다고 하면서도 늘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 이제는 약간 그런 쪽에 성취감이라든지 보람 같은 게 줄어들어서 그런가 봐. 주변에 물어보니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역시 우울증이셨구나. 솔직히 저도 많이 걱정이 됐어요.
어쨌든 저에게 엄마처럼 정을 주신 분인데 그런 분이 우울증에 걸려 밥도 잘 못 드시는 것 같고 기운 빠진 모습만 보이시니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 한사코 오지 말라시는 걸 억지로 들어가서 맛있는 것도 챙겨드리기로 했어요. 사실 당시 직장 일이 정말 바빠 주말엔 그저 쉬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장모님 얼굴 생각하면 도무지 그럴 수가 없겠더군요. 근데 제가 나름 애교도 부려보고 데이트도 하자고 해봐도 장모님은 거절하셨어요. 나 때문에 이렇게 올 거 없는데 말이야. 미안한데 다들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엄마 일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자네도 신경 쓰지 말게나. 어두운 표정으로 축 처져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니 여간 상황이 심각치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인어른께 여쭤보니 매번 집에서 누워서 TV만 보시는데 말씀도 잘 안 하시고 밤에 주무시다가도 일어나셔서 몰래 울기도 하시고 자꾸 착착 가라앉는 모습만 보이신다더군요. 그 뒤로 아내는 집에 오더니 엄마의 이런 모습을 도통 본 적이 없다며 무척 마음을 쓰고 힘들어했어요. 저 역시 그렇게 밝고 진취적이셨던 분이 저렇게 힘없는 걸 보니까 걱정이 되어 곰곰이 생각해보던 중 곧 다가오는 장모님 생신도 있고 해서 나름의 선물 제안을 했어요. 저기 장모님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이번에 바꿔드릴까? 뭐? 갑자기 왜? 그동안에 투지폰만 쓰시느라 너무 답답하게 사셨잖아. 카톡이고 뭐고 다 안 되시고 말이야. 근데 엄마는 기계치라서 잘 못 쓰실 텐데.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엄마도 다 내가 가르쳐줘서 저렇게 혼자 방도 만들고 사진이며 동영상도 보내는 거야. 장모님도 하면 좀 기분 전환 되시지 않을까? 아내는 조금 고민하더니 뭐든 도움만 되면 좋겠다며 바로 사러 가자더군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장모님 생신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이렇게 핸드폰을 바꿔드리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시큰둥하시면서 모든 게 다 귀찮고 무기력하다고 하셨는데 이때 저와 아내가 시간 날 때마다 찾아가서 사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조금씩 방법을 알게 되시면서 카톡을 사용할 줄 알게 되시고 그간 문자로만 어렵사리 소통하던 사람들의 프로필 사진이 확확 뜨게 되니 무척 신기하셨어요. 새로운 세상이 있었음을 몰랐다며 이 사람 저 사람 근황을 궁금해하시고 그 외 부수적인 작동법까지 계속 알려드렸더니 조금씩 적응해 나가시더라고요. 이전 때의 모습과 비슷하게 와서 저녁 먹으면서 잠깐 카톡으로 뭐 보내는 것 좀 알려줄 수 있냐고 연락도 하시고요. 아이고 신기하네. 이런 것도 있어? 어? 얘는 왜 사진을 이런 걸로 해놨대? 참나, 자기 젊을 때 사진을 해놨구만. 장모님도 사진 해놓으실 수 있어요. 장모님 사진 찍어 놓으신 거 없으시죠? 지금 한 장 찍어요. 아이고, 됐어. 지금 화장도 안 했는데? 나 화장하고 이 다음에 찍을게. 아무래도 사람 관계가 다시 되살아나기도 하고 새로운 매체를 뒤늦게 접하시면서 하나하나 열려지는 재밌는 요소들을 보게 되니 무척 좋아하시더군요. 아마 스마트폰을 원래 쓸 줄 아는 분이었으면 새로울 것도 없었겠지만 장모님은 전혀 사용을 못 해본 케이스에서 경험해 보신 거라 더 재미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몇 주 지나자 가족끼리 단체방을 만들어서 사진도 교환하고 아내와 저는 매일매일 장모님께 이런저런 가벼운 말들을 걸었어요. 장인어른도 합심하셔서 신나게 대응을 해주시기도 하고 다시 이전처럼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은 모이게 되었어요. 아주 조금씩 다시 의욕을 찾아가시는 모습에 좀 신기하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장인어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네, 나랑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 수 있나? 오늘이요? 갑작스런 제안이긴 했으나 저도 간만에 삼겹살과 소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뵙겠다고 말씀드렸고요. 헌데 이번엔 장인어른의 반응이 여간 일반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 우리 집 근처로 올 테니 그쪽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장인어른 무슨 일 있으세요?
매번 장난기 많으시고 유쾌하시던 분이 갑자기 목소리 톤이 확 떨어진 상태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결혼한 이래 처음 겪는 상황이라 너무 놀랐어요. 그게 나 사실 오늘 집에서 쫓겨났어. 이런 말 하기도 못하지만 말이야. 그래서 집 근처에는 있기도 싫어. 내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나? 네? 쫓겨났다고요? 가서 설명하겠네. 너무 놀라서 전화를 끊고 약간 멍해 있는데 아내도 전화를 걸어왔고 둘이 이야기를 나눠보니 보통 상황이 아니더군요. 결국 집으로 모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태연한 얼굴로 말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지만 조금 긴장이 풀어지시더니 이내 못 살겠다며 얼굴을 일그러뜨리시더라고요. 내가 못 살아 진짜. 나는 더 이상 저 옆편네랑 못 살겠네. 아니, 장인어른, 대체 무슨 일이세요? 장모님이랑 왜 다투신 거예요? 혹시 아직도 장모님 좀 힘들어 하시는 건가요? 스마트폰도 사드리고 한창 집중해서 재미있게 보신다고 하셔서 좀 괜찮아지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내가 어쩌다가 내가 그랬을까? 살면서 그래 본 건 처음이야, 정말. 네?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장모님을 도와드려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이제 센터나 다른 곳으로 모시고 가봐야 하나 싶어서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그런데 장인어른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순간 말문이 확 막혀버렸어요. 이야기가 어째 점점 산으로 가는 느낌이고 왠지 장모님에게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장인어른이 뭔가 큰 실수를 하신 느낌이시더군요. 너무 괴로운 얼굴로 뭔가를 후회하시는데 순간 뉴스에서 보던 온갖 안 좋은 상황들이 머리를 빠르게 스쳐가는 바람에 대체 두 분 사이에 뭔 일이 생긴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듣는 것도 왠지 걱정스러웠어요. 수습하기 힘든 일이면 어쩌나 싶더군요. 이후의 이야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아는 장인어른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내가 그만 지희 엄마 돈을 순식간에 날려버렸어. 나는 살 가치도 없어. 이 나이에 어쩌자고 그랬을까. 아빠, 뭐라고? 돈을 날렸다고? 얼마를? 50억. 50억을 날리고 말았다. 뭐? 아빠, 이거 진짜야? 사실이냐고? 50억 맞아? 아빠,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아내는 너무나 충격받은 얼굴로 핏기가 싹 가셔버린 얼굴로 몸을 움직이지도 못했고 그나마 제가 조금 이성을 갖고 다시 여쭤보게 되었어요. 저기 장인어른 진정하시고요. 어떻게 이러신 거예요? 제가 좀 방법을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없네. 아내는 겨우 앉아 있었지만 결국 소파에서 스르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고 아무리 이성을 차려 한다지만 저도 멀쩡히 정신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더군요. 셋 다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있었고 평소 온순하게 아버지를 대했던 아내는 그저 계속해서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지금 장모님의 심정은 차라리 그 전에 우울증을 걱정했던 그때가 다행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상상도 못할 상황이겠더군요. 아빠, 그런 돈이 어디 있었어? 엄마한테도 그 정도 금액이 있었다는 말이야? 겨우 물어볼 기운이 생겼는지 아내는 그때부터 갑자기 속사포처럼 쏟아내더군요. 제가 알기로도 처가댁은 그저 평범한 가정이었고 아주 작은 건물이 하나 있긴 하시지만 그건 유지하는 것도 골치 아프셔서 매번 팔아야 하는지 고민하셨거든요. 아내 말로도 얼마 안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50억이라는 금액은 솔직히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살이 떨리더군요. 대체 그만한 돈을 어디서 다 융통하신 것인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만 밀려왔어요. 아내는 가뜩이나 빈혈이 있는데 더 심해졌는지 계속 미간을 찌푸리고 눈을 뜨지 못하더군요. 그러던 중 장인어른께서 이윽고 답을 하셨고
우리는 돈의 출처를 짐작하게 된 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이쪽으로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나 싶지만 평소에 장인어른이나 장모님 모습을 생각하면 도저히 연결지어질 수 없는 경로였거든요. 그게 지희 엄마 핸드폰에 뭐가 있더라고. 매번 재밌다고 밤마다 그걸 하는 거야. 나도 옆에서 지켜보니까 같이 해보고 싶더라고. 고스톱인가 뭔가 하는 게임을 설치했어. 그렇게 재밌다고 좋아하길래 나도 몰래 한번 해봤어. 근데 글쎄 내가 왕년에 고스톱 꽤 했던 사람인데 돈이 자꾸 줄어드는 거야.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스마트폰을 제법 다루시는 장모님께서 그 안에다가 뭔가를 설치해두고 계속 시간 날 때마다 하셨나 봅니다. 게임이라도 하시다가 혹시 빚이라도 생기신 걸까 생각을 했더니 듣다 보니 점점 불안하기도 하면서 뭔가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슨 돈이 어떻게 줄었다는 것인지 궁금해서 결국 다시 여쭤보게 되었는데요. 그게 지희 엄마가 얼마 전에 자랑했었거든. 자기가 그걸로 돈을 엄청 모았다면서 말이야. 자네도 알겠지만 얘네 엄마가 한동안 핸드폰만 죽자 사자 붙들고 있지 않았나. 옆에서 보니까 제법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봐도 돈을 꽤 모았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50억이나 되더라고. 그래서 혹시 그렇다면 그 50억이란 말씀이신 겁니까? 그래, 여지껏 그 말을 하고 있지 않나, 내가. 아휴. 저는 그만 완전히 훅 긴장이 꺼져버려서 저도 모르게 입으로 한숨을 크게 내쉬어버리고 말았지 뭐예요. 결국 이야기인 즉슨 장인어른이 밤새 장모님 핸드폰으로 갖고 뭔가를 하시면서 날리게 되셨다는 그 엄청난 50억이란 바로 다름 아닌 게임 속 돈이었던 것입니다. 장모님께서 깔아둔 고스톱 어플 세계에서 나름의 방법으로 장시간 축적해 오셨다던 그 게임머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짜 돈이란 말입니다. 어찌되었건 장모님은 그 돈을 그 안에서 겨우 모아오셨는데 장인어른이 몰래 하시면서 그날 잘 안 풀리셨는지 다 까먹게 되신 겁니다. 그 상황을 장모님께 들키게 되셨고 있는 욕 없는 욕을 들어가며 집에서 이날 쫓겨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파악이 되니 저는 그만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평소에 애지간한 상황에 잘 참고 안 웃으려고 하는 편인데 이날 이 순간만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 터져버렸어요. 지금 자네 뭐 하는 겐가? 장인어른께선 극한의 상황에 있음을 설명하셨는데 불구하고 연신 웃는 사위를 보고 몹시 노여워하셨고 저는 일단 자제하고 빨리 상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억지로 방으로 뛰어가서 세수를 하고 다시 가다듬고 나왔습니다. 아내도 대체 제가 왜 그러나 싶어서 황당한 눈으로 보고 있더군요. 결국 하나부터 열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장인어른, 그건 게임머니라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 실제 현금이 아니에요.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고 그 안에서 돈을 축적하면서 모으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장인어른은 게임 돈을 잃으신 거예요. 진짜 돈이 아니고요. 아니, 그럼 실제 돈도 아닌데 애엄마가 왜 그리 화를 낸 거야? 장모님도 그거 일주일간 잠도 안 자고 돈을 모으셨으니 당연히 화가 나실만 하죠. 하지만 어찌되었건 복구할 방법도 있을 거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저라도 나설게요. 말씀을 드리는 내내 장인어른의 얼굴이 1, 2, 3, 4, 5단계로 점점 밝아지시더군요. 아내도 그제서야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대체 이게 무슨 시트콤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며 연신 한숨을 훅훅 내쉬었어요. 아빠, 아니 사람 간 떨어질 뻔했잖아. 50억을 진짜 50억이라고 말하면 어떡해. 아유, 진짜 깜짝이야. 아무리 그래도 일단은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본인도 엄청 놀라시긴 했을 테고 제 이야기를 한참 얼얼한 눈으로 정독하신 이후에 겨우 긴장이 풀어지셨지만 그래서인지 더 이 상황이 어이가 없으셨나 봅니다. 장인어른이 계속 집에 안 가시겠다는 걸 아내와 함께 모시고 갔어요. 장모님도 상당히 화가 나 계신 상태였어요. 이 영감 왜 들어오는 거야? 당장 썩 안 나가? 아니,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사위가 대신 이해시켜줄 거야.
들어봐봐. 이서방, 얼른 말하게. 네, 그게 장모님. 흡! 장모님은 처음에 제 말을 듣기도 전 빗자루부터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그걸 장인어른께 휘두르시는 걸 겨우 막았습니다. 결국 제가 중간에서 잘 말씀드려서 장모님도 겨우 이해시켜드리게 되었어요. 사실 장모님이야 전혀 스마트폰 사용을 안 해보신 분이셔서 이런 체계를 모르시는 건 당연했고, 장인어른 역시 게임이나 이런 쪽은 젊은 시절부터 손도 안 대보신 분이라서 잘 모르셨던 것이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이 집에서 젊은 사람이고 게임 세계를 아니 어쩌겠어요. 그런데 밝아진 줄 알았던 장모님 표정이 확 어두워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 그 돈이 50억이 아니란 말이야? 네, 장모님. 일을 어쩌나? 무슨 일이세요? 엄마, 왜 그래? 아니, 얘들아, 이걸 어쩌면 좋니? 내가, 글쎄, 그 돈이 진짜 돈인 줄 알고 말이다. 갑자기 그러고 장모님은 한참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런 장모님의 울음에 저도 아내도 장인어른도 너무 놀라 장모님을 바라보고만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겨우 울음을 그치시더니 끄끄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나는 그게 진짜 돈인 줄 알고 펑펑 써제꼈어. 네? 아니, 난 50억을 벌게 된 줄 알고 우리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통장이 있거든. 그 돈을 빼서 명품 백이며 뭐며 사고 싶은 걸 다 사버렸다고. 심지어 가전제품도 몇 개를 바꿨는데. 이 여편네야?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갑자기 배달 왔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택배원이 아주 커다란 냉장고 하나를 들고 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김치냉장고는 예전에 장모님이 전자상가에 갔을 때 유용하겠다며 탐내시던 제품이었어요. 허나 가격이 비싸 사진 못하시고 손가락만 쪽쪽 빨다 오신 거였죠. 순간 맥이 탁 풀리면서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은 그 통장에 왜 손을 대었냐며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렇다고 그 돈에 손을 대면 어떡해? 정신 나갔어?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니까 나는 50억이 그놈의 50억 소리 집어쳐! 결국 상황은 역전되어 장모님이 이제 죄인이 되어 눈물을 뚝뚝 떨구시게 되었고, 저흰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진짜 50억이 생긴 줄 알고 기뻐하며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것을 하나둘씩 사들인 장모님. 귀여우시긴 했지만 실제 돈이다 보니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옆을 보니 아내의 표정도 급 어두워졌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지? 제가 소곤거리자 아내는 어쩌긴 어째, 엄마가 큰돈 썼을 리도 없을 테고 그냥 이참에 호강 한번 누렸다고 생각해야지 뭐. 하고 맞받아쳤어요. 그리고 장모님께 묻더군요. 엄마, 그래서 얼마 쓴 건데? 많이는 안 썼지? 괜찮아, 좀 쓸 수도 있지. 근데 아내의 생각과는 달리 장모님이 쓴 액수가 심상치 않더군요. 평소 장모님의 씀씀이를 생각하면 몇백 배, 아니 몇천 배를 쓴 것과 다름없었어요. 그게 나 1억은 쓴 것 같구나. 뭐? 1억? 확실해? 명품백 하나에 500만 원 돈 하길래 그거 네 생일 선물로 주려고 2억에 사놓고 우리 사위 주려고 1,000만 원 돈 하는 시계하고 내 옷 사고 이것저것 하니까 공방 1억이 되던데. 장인어른은 이제 거의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 직전이셨습니다. 빈혈기가 도셨는지 중심도 잡지 못하고 휘청이셔서 제가 겨우 잡아드렸죠. 결국 저는 빠르게 상황을 수습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환불이 가능한 것들이 있을 테니 반품할 건 반품하고 돈을 회수하는 방법이었죠. 장모님도 놀라셨는지 그럼 그렇게라도 하자며 얼른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장모님 집으로 들어가자 장모님이 숨겨오신 명품들이 빛을 내며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놀랍더군요. 경물 생심이라고
저도 손에 명품은 차본 적이 없는지라 막상 보니 탐이 나덥디다. 허나 얼른 번쩍 정신 차리고 다음날 백화점으로 가 반품 처리를 도와드렸죠. 옆에서 장인어른은 계속 장모님을 타박하셨어요. 늙어서 왜 갑자기 물건에 욕심을 부리고 말이야. 아껴서 자식 줄 생각을 해야지.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너무 많은 구박을 들으신 건지 장모님은 반품 처리를 하고 난 후 기운이 빠지셨는지 의자에 주저앉으셔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요. 미안하네, 자네. 괜히 자네만 고생시켰구만. 아니에요, 장모님. 제가 무슨 고생을 해요. 내가 괜히 늙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주책만 부렸어. 미안하네. 자네한테 선물도 해주고 싶었는데 말이야. 괜찮다고 아무리 위로를 드렸지만 장모님 역시 실제 돈이 아니었단 생각에 허탈감을 느끼셨는지 감정을 숨기지 못하셨어요. 결국 한숨만 그리 폭폭 쉬는 장모님을 집에 데려다 드리고 저도 다시 회사로 복귀했는데 자꾸 저에게 선물 하나쯤 해주고 싶었던 장모님 말이 생각이 나더군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물어보니 아내는 장모님이 아직도 장인어른에게 구박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럴만하지. 엄마도 참. 아니 그렇다고 1억이나 사재끼면 어떡해? 우리 집 형편의 명품은 무슨. 아무튼 엄마 때문에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장모님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새삼 장인어른께 구박만 받고 계실 장모님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던 찰나 그 주 주말 장모님네를 다시 가게 되었어요. 장모님은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으셨어요. 마치 스마트폰을 사드리기 전처럼 우울해하시고 입맛도 없으시다며 좀처럼 밥도 드시지 않더라고요. 장모님, 왜 밥을 안 드세요? 그냥 입맛이 없어. 먹어서 뭐 하나 싶어. 에이, 그래도 한 숟갈 하셔야죠. 그러다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시려고요. 아니네. 자네는 신경 쓰지 말게나. 나 머리가 아파서 먼저 자겠네. 놀다 알아서들 가. 장모님이 전처럼 확 우울해지며 침실로 들어가자 아내도 조금 심상치 않은 걸 느꼈는지 제 얼굴을 한번 봤어요. 우리가 너무 엄마한테 뭐라 했나? 아내는 장인어른과 함께 장모님을 구박한 게 미안했던지 잠깐 저리 중얼거렸어요. 그리고선 장인어른과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침실로 들어가 장모님에게 대화를 해보려 시도했어요. 장모님. 근데 장모님은 별 대답 없이 그냥 자는 척을 하시더군요. 장모님이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나오려 하는데 그때 절 붙잡으셨어요. 이서방. 네, 장모님. 말씀하세요. 미안하네. 난 그냥 나한테 없던 돈이 생기니까 너무 좋더라고. 늘 자네한테 좋은 것도 해주고 싶었고 내 딸한테도 명품백 같은 거 턱턱 쥐어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으니 못 해주고 있었잖아. 괜히 내 친구들만 부럽고. 그런데 게임 머니인지 뭔지 아는 그 돈이 사람을 들뜨게 했네 그려. 지금에야 다 없는 돈이 됐지만 아무튼 자네 보기도 민망하고 부끄럽고 아무튼 그래. 장모님의 진심을 들으니 왜 제가 울컥하는 건지 저희에게 그저 좋은 거 해드리고 싶었던 것뿐인데 기쁜 마음으로 산 물건들을 구박 들으시며 반품해야 하셨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한평생 아껴 쓰시고 그러면서도 저희에게 늘 뭔가를 주고 싶어 하시던 분인데 장모님은 이내 제 앞에서 조용히 눈물까지 훔치셨어요. 끝까지 미안하다고 중얼거리시면서 말이죠. 그 모습을 보자 그제야 제가 나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아내로부터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녁을 먹던 중이었는데 아내가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가 글쎄 요즘 반품한 김치냉장고가 갖고 싶은지 광고만 보면 그렇게 한숨을 쉬더래. 잠꼬대로 김치냉장고란 말도 하고
하여튼 우리 엄마 웃겨 죽겠어. 전 그날 아내 몰래 저축해둔 비상금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사실 뭐 딴 마음 먹고 저축한 통장은 아니고요. 언젠가 저 사고 싶은 거 하나쯤은 사고 싶어 저축해놓은 통장이었거든요. 그렇게 카드를 지갑에 고이 꽂고선 그대로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장모님이 가장 탐내하셨던 가장 좋은 모델인 냉장고를 하나 샀습니다. 우와, 너 대단한데? 장모님께 그걸 사드린다고? 같이 갔던 친구놈이 절 대단하다고 추켜 세워줬지만 전 오히려 기뻤어요. 후회도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냉장고를 사고 나오면서 기뻐하실 장모님 얼굴을 떠올리니 뿌듯하더라고요. 며칠 후 예상대로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서방, 이거 김치 냉장고 아닌가? 이서방 자네 이름으로 왔는데 자네가 설마 산 건가? 네, 맞아요, 장모님. 장모님 김치 맛있잖아요. 맛있게 하셔서 여기에 넣어두시고 저희 또 맛있는 김치 주세요. 이서방, 이걸 고마워서 뭐라고 해야 할지. 소녀 같은 장모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저에게 거듭 고맙다며 최고의 사이를 두었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저밖에 없다며 어찌나 칭찬을 해주시는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장모님이야말로 저한테 친어머니 같은 정을 주신 고마운 분이신데 말이죠. 그 후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다시 고스톱에 빠지셨어요. 예전에 고스톱 잃었던 금액이 상당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어요. 다른 게임 체계와 큰 차이가 나지 않길래 얼른 이리저리 상황 파악을 해보고 나름 검색해가면서 게임하는 친구들한테도 물어가면서 금세 비슷한 금액으로 만들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모님 표정이 더 밝아지시더군요. 마침 주말이기도 했고 그날 좀 더 있으면서 금액을 더 늘려드리게 되었어요. 보니까 광고를 보거나 연계된 곳들과의 커넥션을 이용해서 더 많이 모을 수 있더라고요. 장모님께서는 그런 루트는 전혀 모르시니 마치 진짜로 따는 마냥 엄청나게 심취하셔서 무척이나 공을 들이셨던 모양이었어요. 기왕 몰아드리는 김에 확실히 드리자는 생각에 100억까지 모아드렸더니 그 안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엄청나셨는지 진짜 아이처럼 좋아하시더라고요. 우와, 역시 이서방이 최고야, 최고. 100억이네요, 100억. 이서방, 150억까지도 가능하겠어? 소리를 지르면서 연신 좋아하시는데 진짜 두 분 다 너무 귀여우시기도 하고 나름 제가 도움이 되었다는 게 으쓱하기도 하더군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러다 이렇게 좋은 결말로 가면 좋겠다만 또 한 번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이 금술 좋은 두 분이 게임으로 경쟁을 하게 된 거죠. 그것도 매일 밤을 지새가면서까지 게임을 하시는 바람에 건강까지 안 좋아지셨다 해요. 아니, 엄마, 이러다 병나. 아빠랑 게임하는 게 그리 재밌어? 너도 해봐라. 이거 아주 기가 막히다니까.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서로 경쟁하며 게임하는 이 고스톱이 그리 재밌으신지 저희와 함께 있어도 고스톱으로 누가 이기나 싸우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돈까지 거시고 하더라고요. 이봐, 이 판 내가 이기면 나한테 당신 10,000원 줘야 해. 알았어요. 준다니까 그러네. 아이, 저번에 그러고 안 주고 튀었잖아. 아내는 옆에서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전 그런 두 분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건강은 해치지 말고 게임은 하셔야 하니 제가 두 분을 모아놓고 잘 얘기를 했죠. 장모님은 또 우리 사위 말이라면 들어야 한다면서 알겠다 하시는데 지켜질지는 잘 모르겠더군요. 아마도 당분간은 두 분 다 게임 세계에 푹 빠져 계실 듯해요. 언젠가 제게 자기 얼마 벌었다며 저에게 사진을 보내시는데 그 사진이 너무 웃겨서 얼른 저장해 놓았습니다. 또 얼마 전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으셨는데요. 장모님께서 사돈 갖다 드리라고 이것저것 얼마나 바리바리 싸주셨는지 몰라요. 사실 늘 건강하실 줄 알았던 아버지가 그렇게 쓰러지시고 나니 저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장모님께서 나서서 이런 말을 해주시더군요.
이서방,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한 번씩 다 아파. 그래도 우리 사돈 아직 초기이시고 징후도 좋으니 곧 건강해지실 거야. 너무 걱정 말게. 내가 장담해.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닌 장모님의 말이니 참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큰일로 번질 뻔했던 일은 진짜 아내 말대로 코미디도 무엇도 아닌 상태로 이렇게 해프닝의 하나로서 일단락이 되었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두 분이 너무 순수하신 탓에 제가 괜히 가운데서 예쁨도 받게 되었네요. 아무튼 우리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저희 곁에 오래 계셔주시면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철렁하셨던 두 분께는 나름 큰일이었지만 그래도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 너무 귀여우시지 않나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장모님, 장인어른 오래오래 건강히 저희 곁에 있어주세요. 저희도 사랑하며 보듬어가며 살아갈게요. 사랑합니다.